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는 시간, 지면의 등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3시 회의실, 당신이 기획안을 설명하고 슬라이드를 넘기며 그래프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팔을 가슴에 얹고 당신을 바라보는데 표정이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은 채 당신의 설명이 이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혹시 이해가 안 되나 싶어서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 당신의 등이 축축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니, 뭔가 잘못하기는 한 걸까요? 왜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요? 본관 1층 로비 아침 8시 20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당신의 손에 서류 가방이 들려있고 문이 열리자 그 사람이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돌아오는 건 말없이 고개를 까딱이는 동작뿐입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50초,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고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한 채 층수 표시판만 바라봅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다른 직원 2명이 타며 그들도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고개를 까딱입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올라갑니다. 드디어 15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나오는 당신은 복도를 몇 걸음 걷고 나서야 호흡을 되찾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합니다. 사내식당 2층, 점심시간 12시 30분. 당신은 후배 3명과 테이블에 앉아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배가 팀 회식 얘기를 꺼냅니다. 과장님, 지난주 노래방에서 부장님 표정 보셨어요? 당신은 웃으려다 멈춥니다. 옆 테이블에 그 사람이 혼자 식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들렸을까요? 무례하게 보였을까요? 당신은 목소리를 낮추며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후배들도 따라서 작아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국을 떠서 입에 넣고 반찬을 짚고 밥을 씹습니다. 당신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의식합니다. 젓가락을 들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국그릇을 들 때도, 그 사람이 자리를 뜨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은 대화가 돌아오지 않고 입맛도 사라집니다. 저녁 7시 지하 3층 주차장. 차문을 열려던 당신이 멈춥니다. 세 칸 앞에 그 사람의 검은색 세단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그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 빛이 얼굴을 비춥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차에 타며 문을 닫을 때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합니다. 시동을 거는데 엔진음이 지하 공간에 퍼지며 왜인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후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부드럽게.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도 모릅니다. 그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 주차장 출구로 향하는 동안 백미러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차는 여전히 멈춰 있고 푸른 불빛만 깜빡입니다. 당신은 왜 안도하는지 모릅니다. 18세기 말 어떤 감옥의 설계도가 그려졌습니다.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원형으로 감방을 배치하는 구조, 파놉티콘이라 불린 이 설계도는 실제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 낡은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며 그 안에서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파놉티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감시탑에서는 모든 감방이 보이지만 감방에서는 감시탑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수들은 자신이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항상 감시당한다고 가정하며 항상 바르게 앉고 항상 조용히 하고 항상 규칙을 지킵니다. 감시자가 실제로 보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심지어 감시탑이 비어 있어도 죄수들은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푸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묻습니다. 이것이 감옥만의 이야기일까? 파놉티콘은 중앙 감시탑 하나로 모든 감방을 감시한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여기에 있지 않다. 죄수들이 언제 감시당하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권력의 완성이다. 회의실의 그 사람은 감시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그 사람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고 그 믿음이 당신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깨의 각도를 고민하고, 식당에서 웃음을 멈추고, 주차장에서 시동 소리를 줄이는 모든 행동. 이것은 나약함이 아닌 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푸코가 말하는 규율 권력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며 위협하지도 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남겨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규율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외부의 강제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침묵하는 상사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남겨둡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끝없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푸코는 이것을 규율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감옥도, 학교도, 병원도, 공장도, 회사도 모두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공간들. 보이지 않는 시선이 사람들을 훈육하는 곳.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끼는데 그 시선은 어쩌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시선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 느낌이 당신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서 있는 자세를, 숨 쉬는 리듬까지 모든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시선에 맞춰집니다. 벽 없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시탑, 이것이 파놉티콘입니다. 그리고 푸코는 말합니다. 이 권력은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라고.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일 오전 10시 사무실 책상 앞, 당신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요약 보고서입니다. 5페이지로 줄였다가 3페이지로 압축했다가 다시 5페이지로 늘립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형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그래프를 선호했습니다. 상세한 수치보다 시각적 흐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올해는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도 수정하세요도 아닌 침묵만 돌아옵니다. 당신은 엑셀 시트를 열고 그래프를 삽입하고 다시 삭제하며 표로 바꿉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신의 부하 직원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책상의 김대리, 그는 당신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지금 3번째 수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5페이지로 요약하되 그래프는 최소화라고 말했습니까? 핵심만 간결하게라고 요구했습니까?
사실 당신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만들어봐 라고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당신은 언제부터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푸코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상사는 의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 더 위의 침묵에 길들여진 사람일 뿐입니다. 조직은 위계를 통해 규율 권력을 전달하고 당신은 피해자인 동시에 전달자입니다. 보고서를 쓰는 당신의 손이 멈춥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당신은 화면을 보고 한참을 침묵한 뒤 일단 내 생각대로 해봐라고 답합니다. 김 대리가 돌아가고 당신은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내 생각대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도 지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끝없이 이것이 권력의 순환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당신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말을 겁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당신은 즉각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아니야, 괜찮아라고 답합니다. 왜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정말 괜찮은가요? 아내가 거실 나가고 당신은 혼자 남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30분. 내일은 일요일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주간 회의.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번 주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미 회의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요 성과는으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먼저 지난주 미흡했던 부분부터로 시작할까요? 그 사람은 뭐라고 물을까요? 예산 부분을 지적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문제 삼을까요? 당신은 답변을 준비합니다. 예산 질문이 나오면 A안을, 일정 질문이 나오면 B안을 제시하겠다고.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아직 일요일도 오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미 월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회의실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 사람의 침묵이, 팔짱 낀 자세가, 무표정한 얼굴이. 푸코는 이것을 규율 권력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규율 권력의 완성은 외부 감시자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다. 주말에도, 집에서도, 침대에서도 그 사람의 침묵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감시탑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당신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평가하고 규율합니다. 1층 로비에서도, 사내 식당에서도, 주차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집 거실에서도 외부의 시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혹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세밀하게 당신 안의 감시자가 더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월요일 보고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일요일 새벽 1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당신은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40분. 지하철 2호선. 출근길 지하철은 만원입니다. 당신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고 옆에서 젊은 직원이 통화를 합니다. 아니, 팀장님이 그러셨어. 그냥 내 생각대로 해보라고. 당신은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라? 당신은 언제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당신의 상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부하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라고 말하는 대신 일단 만들어봐 라고 합니다. 애매하게. 왜? 책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고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더 위의 침묵이 당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침묵합니다.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는 애매한 침묵. 일단 해봐라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말. 통화하던 직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진짜 우리 팀장님 최고야. 믿고 맡겨주시니까.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지하철 유리창에 당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믿고 맡긴다는 말 대신 일단 해봐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푸코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침묵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조직에서 침묵할 자격은 권력의 표시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설명해야 하는 사람, 정당화해야 하는 사람, 보고해야 하는 사람, 반면 침묵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듣기만 해도 되는 사람,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 승인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조직의 언어 정치학입니다. 회의실에서 당신은 말합니다. 10분 동안, 때로는 20분 동안 그 사람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당신의 모든 말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침묵을 배웠습니다. 김대리 앞에서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봐라는 네 글자만 남기고 돌아섭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합니다. 당신은 내립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코가 말했듯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권력당하고 김대리에게 권력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권력당합니다. 이것이 규율 사회의 작동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더 아래로,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끝없이 순환하는 권력의 그물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당신은 묻습니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작은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 3시 반 한강변 산책로, 당신은 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옆을 지나가고 러닝하는 사람들이 보이며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느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위계가 없습니다. 감시탑도 없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회의실에 도착하는 순서가 중요해지고 누가 더 오래 남아있는지가 의미를 갖게 되며 누가 침묵하고 누가 설명하는지가 권력을 나타냅니다. 속도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며 당신은 멈춰 섭니다. 과장도 부하도 상사도 아닌 이 순간만큼은 당신도 그저 걷는 사람입니다. 푸코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은 모든 곳에서 온다. 이 말은 언뜻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권력이 어디에나 있다니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푸코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권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모든 곳에서 온다는 것은 권력이 특정 사람에게 소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권력은 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산책로를 걷는 당신은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상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직의 위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침묵에 반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깨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웃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조용히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권력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파놉티콘 안에서도 죄수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강물을 보며 당신은 묻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저항은 권력에 대한 외부가 아니라 권력 관계 안에 존재한다. 푸코의 말입니다. 저항은 권력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 관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회의실에서 느끼는 긴장, 그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포획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당신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회의실, 당신은 기획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고 핵심을 말하며 예상 효과를 전달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팔을 가슴에 얹고 있고 표정도 없으며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멈춥니다. 10분 동안 설명한 뒤 당신은 말을 멈춥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 침묵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5초가 지나갑니다. 10초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팔을 가슴에 얹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압박으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침묵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기획안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신의 논리는 여전히 견고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당합니다. 30초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3페이지 그래프 다시 확인합시다. 짧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당신은 네,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복도를 걸으며 당신은 확인합니다. 등이 축축하지 않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권력 관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관계에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후 3시 당신의 책상, 김 대리가 보고를 하러 옵니다. 수정한 자료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자료를 받아보고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김 대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도 놀랍니다. 언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봐. 내일 오전까지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수고해. 김 대리가 돌아가고 당신은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파놉티콘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대화의 참여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권력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과장이고 김 대리는 대리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푸코가 말한 미시적 저항, 혁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회의는 있을 것이고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설명해야 하고 정당화해야 하고
때로는 초라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권력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관계를 조금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푸코는 혁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시적 저항을 말했습니다. 매일 작은 순간에 권력 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긴장을 풀고, 식당에서 웃음을 유지하고, 회의실에서 불필요한 설명을 멈추는 것. 부하 직원에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것. 주말에 일하지 않고 일요일 오후에 산책하는 것. 이것이 파놉티콘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저항입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완벽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완벽한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포획도 없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신은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스템은 아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펼 때마다, 김 대리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회의실에서 불필요한 설명을 멈출 때마다 파놉티콘의 벽에 작은 금이 갑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금. 그리고 그 금들이 모이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일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파놉티콘 안으로 그 금들이 빛을 통과시킬지도 모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지면의 등대가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질문을 품은 누군가에게 이 등대를 비추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